네, 안녕하세요. 서울여자대학교 바른인공지능연구센터장을 맡고 있는 김명주 교수입니다. 자, 두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국내의 많은 연구팀들이 인공지능 윤리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언급할 때 주로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엔지니어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논의를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신기술인 인공지능은 아직 보편화된 기술이 아니며 또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하여 전환될 지능정보사회는 아직 시작 단계에 불과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사회에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고 새로운 제품을 공급하는 개발자들이야말로 전체 사회 구성원들 가운데서 그 누구보다도 윤리적 측면을 잘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러한 접근은 일견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인공지능 윤리 연구를 시작하던 2016년부터 제가 속해 있던 국내 인공지능 윤리 연구팀은 처음 시작 단계부터 인공지능 개발자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이용자에게도 인공지능 윤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주장의 배경을 살펴보는 차원에서 인공지능 이용자 관점에서도 인공지능 윤리가 왜 필요한지에 초점을 맞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사진 작가들은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신이 만든 작품 안에 워터마킹 심볼을 추가하여 삽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뉴스 매체를 보시면 뉴스 기사마다 이 사진에 뉴스 매체 이름을 워터마킹으로 심은 후 인터넷상에 배포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종종 일반인들은 이런 사진을 인터넷상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다시 사용하고 싶어 하는데 그때마다 이 워터마킹이 심겨진 상태에서 이용해야 됩니다. 물론 이 워터마킹을 따로 지우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이미지에 대한 기술적인 전문성도 있어야 되고 또 적지 않은 시간과 비싼 도구도 많이 소유하는 작업입니다. 그런데 2017년 글로벌 인터넷 기업인 지사가 이러한 워터마킹이 추가된 사진을 대상으로 감쪽같이 워터마킹 심볼만을 제거하고 원본 사진은 그대로 살려두는 비주얼 워터마크 리무버라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일반 이용자들이 이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타인의 사진 저작물 중에서 저작권 표시인 워터마킹을 얼마든지 지운 후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적극적인 저작권 침해 행위가 됩니다. 이처럼 인공지능이 일반 이용자들에게 새로운 차원의 저작권 침해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 같은 2017년 같은 기업입니다. 지사에서 이미 상용화된 인공지능의 기능과 동작을 방해하는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적대적 패치라는 기술을 발표했습니다. 가장 왼쪽에 보이는 화려한 색상의 둥근 원이 바로 지사가 개발한 적대적 패치의 샘플입니다. 왼쪽 위 그림을 보시면 적대적 패치가 놓여있지 않은 상태에서 인공지능이 바나나를 정상적으로 바나나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왼쪽 아래 그림을 보시면 바나나 옆에 동그란 적대적 패치를 가져다 놓았더니 인공지능이 바나나를 토스터로 잘못 인식하게 됩니다. 이러한 적대적 패치 때문에 인공지능이 오동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른쪽 위 그림을 보시면 두 사람이 나란히 서 있습니다. 그런데 왼쪽 사람과 달리 오른쪽 사람은 가슴에 이 사각형 그림 패널인 적대적 패치를 목에 걸고 서 있습니다. 그랬더니 인공지능은 왼쪽 사람만 사람으로 인식해서 이 분홍색 사각형 윤곽선을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반면에 적대적 패치를 걸고 있는 오른쪽 사람은 인공지능이 사람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반 이용자가 적당한 적대적 패치를 잘 활용한다면 인공지능의 인식이나 추적으로부터 피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자, 오른쪽 아래 상황을 보면 더 심각합니다. 주행 중인 자동차에게 무조건 정지하도록 하는 명령이 스톱 사인인데 이 스톱 사인에 적대적 패치를 붙이자 자율주행차의 인공지능 인식 프로그램이 표지판과 주변의 사람을 정상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은 상용화된 인공지능에 대한 고의적인 해킹 사고의 사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용자들은 각각의 인공지능에 대하여 적당한 적대적 패치를 입수하여 오용하게 되면 이처럼 의도적인 사고도 발생할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자, 2018년 같은 지사에서 듀플렉스라는 대화형 인공지능을 개발해서 발표했습니다. 이를 이용하여 미용실 예약 접수 직원에게 전화를 걸은 후 여러 과정의 대화를 거쳐서 미용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예약하는 과정을 보여주었습니다. 당시 이 인공지능과 대화를 하였던 미용실 예약 접수 직원은 전화기 건너편의 고객이 인공지능인지를 전혀 몰랐습니다. 전통적으로 컴퓨터와 사람을
구분이 가능한지를 테스트하는 게 바로 튜링 테스트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튜링 테스트를 이 G사의 듀플렉스라는 인공지능이 완벽하게 통과한 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심각한 윤리적 문제가 숨겨져 있습니다. 만일 이 듀플렉스라는 인공지능에게 미용실 예약 접수가 아니라 금전거래에 관한 대화를 중심으로 새롭게 학습을 시키고, 그리고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들에 있는 직원들의 어투나 화법을 학습시킨 다음에 인공지능이 주도하는 신종 보이스 피싱에 적용을 하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상에 쉽게 구할 수 있는 유명인들의 목소리를 모아서 인공지능에게 학습을 시키면 유명인들을 사칭한 전화 사기 범죄도 가능해집니다. 자, 그래픽 카드와 그래픽 프로세서 생산 기업으로 아주 유명한 글로벌 기업 N사가 최근에는 스타일겐에 이어서 스타일겐2라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기존의 학습 데이터 중에서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해낼 수 있도록 하는 겐이라는 인공지능 모델을 기반으로 새로운 얼굴을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기존의 사람 얼굴들을 합성하여 새로운 얼굴들을 만들어주거나 아예 이 땅에 존재하지도 않은 얼굴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입니다. 물론 이 인공지능이 새로 만들어낸 얼굴은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가상의 얼굴로 인식하지 못하고 정말 존재하는 사람의 얼굴로 인식할 정도의 수준이 됩니다. 이처럼 사람 얼굴을 만들어주는 프로그램, 또 기존 얼굴을 대체하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은 다양한 용도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페이크 앱 같은 인공지능 프로그램은 동영상 중에 등장하는 특정한 얼굴을 다른 사람의 얼굴로 바꿔치기도 하고, 또 동영상 중에서 존재하지도 않는 특정인들을 의도적으로 만들어서 동영상 중에 추가로 삽입시키기도 합니다. 이러한 인공지능 프로그램 중에서 딥페이크라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를 이용하여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문재인 우리나라 대통령을 모델로 하여 실제로 그분들이 하시지도 않았던 연설 동영상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오른쪽 아래 그림은 2020년 말 우리나라 음악 채널 엠넷이 진행한 인공지능 음악 프로젝트 다시 한 번을 통해서 옛날에 활동하던 혼성그룹 거북이의 리더인 터틀맨, 돌아가셨죠. 고 임성훈 씨의 모습을 성공적으로 복원해낸 결과 동영상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일반인들이 인공지능 기술을 잘 활용하면 이미 고인이 된 연예인들을 다시 영화에 등장시킬 수도 있는 등 그 활용 가치는 무궁무진합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딥페이크와 같은 인공지능 기술의 95%는 포르노 동영상을 제작하는 데 악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른쪽 위 그림을 보시면 딥페이크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만든 포르노 동영상 사이트 일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동영상 중에 약 25%가 우리나라 연예인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더구나 본인들은 이러한 페이크 동영상의 주인공으로 본인 얼굴이 버젓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뉴스 기사를 인공지능들이 작성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중계 뉴스의 거의 50% 이상은 이미 인공지능 로봇 기자들이 작성하고 있습니다. 일반 이용자들도 글을 자동으로 작성해주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인터넷상에서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정한 키워드 하나나 아니면 핵심 문장을 인공지능에게 입력으로 제공해주면 자동으로 장문의 글들이 생성이 되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인터넷상에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나는 인공지능 도구를 잘 사용하고 싶다라는 주제 문장을 영어로 I want to use AI tools well 이라고 인공지능 프로그램에 입력했더니 곧바로 방대한 에세이가 아래 그림과 같이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인공지능의 이러한 동작은 여러 가지 저작권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만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 이런 질문에 대한 새로운 법률적 이슈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2018년 미국에서 열린 해킹 컨퍼런스 중에 블랙햇이라는 컨퍼런스가 있는데, 이 컨퍼런스에서 글로벌 IT 기업인 아이사가 딥라커라는 인공지능 기반의 악성 코드를 처음으로 발표했습니다. 보통 때는 사람의 얼굴을 인식하면서 정상적으로 동작하던 인공지능이 특정한 사람이 나타나는 순간 그 얼굴을 인식하면서 그동안 숨겨놓았던 악성 코드를 배포하거나 비정상적인 동작을 갑자기 실행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이나 개인과 같은 일반인이 인공지능 기술을 손쉽게 도입하기 위하여 활용하기 위해서는 보통은 인공지능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중에서
가장 적합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만약 이렇게 해서 선택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코드 속에 이러한 딥라커와 같은 비정상적인 코드가 숨겨져 있다면 이로 인하여 발생하게 될 사회적 파급력과 책임 분쟁은 매우 심각해질 수가 있습니다. 인공지능 윤리에 있어서 이용자 윤리의 핵심은 인공지능에 대한 일반인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인식 차이에서 시작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미 우리는 개인별 인식 차이에 의한 윤리적 갈등 현상을 충분히 경험해 왔습니다. 하나의 사건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2016년 익산경찰서는 애완견 올드 잉글리시 십독의 고기를 나누어서 잡수셨던 어른 4명을 점유이탈물 횡령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어르신들은 동네에 돌아다니는 개를 주인 없는 개로 오해해서 잡아서 함께 드셨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개는 같은 동네에 사시는 분의 반려견이었는데 집을 가출한 상태였습니다. 경찰의 도움을 받아 CCTV를 확인해서 이 4명의 어르신을 잡았습니다. 문제는 이 사라진 개에 대한 배상 수준이었습니다. 4명의 어르신들은 그 개를 식용고기로 인식한 반면에 개 주인은 그 반려견을 마치 자기 가족과 같은 존재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죽은 개에 대한 배상의 수준은 두 사람들 사이에서 일치할 수가 없었습니다. 인공지능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도 앞으로 이와 비슷한 사회적 갈등을 일으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리가미 로보틱사의 로미보라는 자폐아 치료 및 언어학습용 로봇이 있습니다. 이처럼 자폐아를 위해서 인공지능 로봇으로 개발된 제품으로는 프랑스 알데바란 로보틱스에서 개발한 나우라는 것도 있고요. 마일로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러한 인공지능 로봇은 부모 입장에서 볼 때는 아이를 위해서 돈 주고 구매한 물건의 일종입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같이 지냈던 아이들에게 있어서 이 인공지능 로봇은 가족하고 똑같습니다. 이러한 시각 차이로 인해서 인공지능 로봇에 관한 가족 간의 갈등이 이미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소피아는 홍콩에 본사를 둔 헨슨 로보틱스가 개발한 인간처럼 생긴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2018년 한국을 방문해서 한복을 입고 인터뷰를 한 적도 있습니다.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은 사람과의 친숙함을 목적으로 일반인들에게 다가옵니다. 일본의 벤처기업인 빈쿨러가 개발한 인공지능으로 게이트박스라는 게 있습니다. 홀로그램을 이용하여 가상 캐릭터를 불러내는 방식의 인공지능 비서 프로그램인데 이에 매료된 일본 청년 중에 최근에는 게이트박스와 결혼식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인공지능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과 관점이 어디까지 발전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인공지능 로봇에 대한 인식은 섹스 로봇에서 극단적인 경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스페인 엔지니어 세르이 산토스 박사가 만든 사만다라는 인공지능 로봇은 450만 원 정도 하는데 15종류가 팔리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리얼보틱스라는 데에서는 약 2천만 원 정도 하는 섹스 로봇 하모니를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들을 이용한 로봇 성매매업도 등장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인공지능 윤리는 개발자만의 이슈가 아닙니다. 인공지능 이용자들도 인공지능에 대한 윤리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가치관을 미리 준비해야 할 필요성이 이미 충분히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두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